좋은 날씨입니다. 그동안에 잘들 지내셨습니까? 대답들은 잘 하는데 진짜 잘 지냈는지 잘못 지냈는지 스스로 이제 판단해야 됩니다. 이 날씨가 이렇게 화창하면은 우리 마음도 아주 화창해져요. 왜냐하면은 이 몸 자체가 우리들 자체가 이 자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대자연의 상태에 따라서 그 작은 자연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지금 온 천지간에 이 꽃이에요. 봄 기운이 지금 사방에 철철 넘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이제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꽃 멀미를 알아요.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꽃이 피어서 봄을 이룹니다. 꽃이 없는 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꽃이 없는 봄이 온다고 할 때 그건 봄일 수가 없죠. 그런데 미래 이 환경학자들은 미래 이 다음 세기에 가서는 봄에 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을 거래요. 지금 이렇게 이제 지구가 환경이 훼손되고 있는 이런 상태로 계속 지속되면은 봄이 와도 어디서도 꽃을 볼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거랍니다. 꽃을 보면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카메라맨이건 카메라맨 아니건 다 좋아합니다. 꽃을 보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 꽃을 보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꽃을 보고 좋아하는 것은 우리들 마음에 이 꽃다운 그런 요소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심히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일은 즐겁습니다. 새삼스럽게 이 삶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꽃의 아름다움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무엇인가 쫓기는 사람들은 이런 아름다움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꽃을 보고 다 아름다워 하는데 무엇인가 쫓기는 사람들은 꽃이 피는지 마는지 새잎이 돋아나는지 마는지 전혀 관심 바뀝니다. 사람은 무엇에 쫓겨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주적인 삶이 아닙니다. 바삐 돌아가는 세상에서는 늘 시간에 쫓기게 마련이에요. 뭐 출퇴근 시간 혹은 회의 시간, 오늘 또 법회 나오느라고 서두는 그런 시간, 또 누구를 만나는 시간, 일어나야 할 시간, 뭐 약속 시간 등등 거의 시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럼 시간이란 뭡니까? 그것은 사람이 그어놓은 금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놓은 금 같은 것입니다. 라인이에요. 물리적인 시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공동생활에서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은 필요합니다. 만약 제멋대로 출퇴근하거나 제멋대로 시간을 지키지 않고 놀아난다면 그 공동체에서 큰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분명히 필요하고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나 심리적인 시간은 그 성질이 달라요. 물리적인 시간과 심리적인 시간 그 성질이 다릅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이 심적인 시간에 의해서 부추김을 당해요. 혼자 가만히 있는데
전혀 어떤 물리적인 시간에 상관없이 혼자 가만히 있는데 혼자 속으로 불안해했다가 두려워했다가 그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시간을 감당 못해서 그런 겁니다. 사람은 이 심적인 시간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됩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이건 타의적이에요. 외부적인 겁니다. 심적인 시간은 자주적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져 있습니다. 시계가 시간을 만드는 건 결코 아닙니다. 흔히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월이 약이겠죠.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줘?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시간 자체는 무슨 일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거기에는 이제 망각이 있을 뿐이에요. 모진 마음을 먹었다가도 세월이 지나가면 스스로 풀립니다. 망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기 아프리카를 탐험한 유럽인들이 겪은 경험담이에요. 이 이야기는 회교 신비주의 수도자인 그 수피 우화에도 실려 있습니다. 한 탐험가가 밀림을 뚫고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그는 짐을 운반해 줄 세 사람의 원주민을 고용했어요. 많은 짐을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혼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길 안내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원주민 세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그 탐험가가. 그들은 사흘 동안 충분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서둘러서 밀림을 뚫고 앞으로 계속 나가기만 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짐꾼들은 자리에 주저앉아서 더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길을 잘 오다가 갑자기 짐꾼들이 주저앉아가지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탐험가가 잔뜩 화를 내요. 서양 사람들, 미개인들한테 화를 잘 내듯이. 미개인이 아니라고 원주민이에요. 원주민. 문명에 오염되지 않는 원주민입니다. 탐험가는 화를 내면서 예정된 날짜의 시간에 그 목적지까지 꼭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어서 가자고 아주 재촉을 해요. 그렇지만 짐꾼들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욱박지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지만 짐꾼들은 전혀 여지부동이에요. 그래서 탐험가는 그 세 사람 중 한 사람을 붙들고 그럼 이유를 한번 말해보아라. 너희들이 이렇게 이제 잘 오다가 왜 이제 주저앉아가지고 다시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이유를 한번 말해보라고 하니까 그가 한 말이에요. 우리는 이곳까지 제대로 쉬지도 않고 너무 빨리 왔어요. 이제 우리 영혼이 우리를 따라올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쫓기듯이 사흘 동안 그렇게 계속 왔기 때문에 영혼이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우리를 따라올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곳에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탐험가가 이끄는 대로 허둥대면서 쫓기듯 길을 헤쳐오느라고 영혼이 따라올 시간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정신없이 쫓겨왔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속도와 효율성만을 내세우다가 영혼을 상실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속도와 효율성만을 내세우다가 영혼을 상실해버린 현대인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속도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거나 몹시 서두를 때 또는 재촉을 당할 때 스트레스를 받아요. 또 너무 빨리 움직일 때 우리는 안정을 잃습니다. 정서가 불안정해진다고. 뭐 그런 경험들 다 있겠죠. 저도 가끔 겪습니다. 제한 속도 100km로 달려야 할 구간을 140km나 150km로 달리게 되면은 연료만 많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정서를 이루게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흥분해서 들뜨게 된다고. 그리고 피곤이 가중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사고들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속도라는 그런 거예요. 속도와 효율성은 아주 냉혹한 비인간적인 것입니다.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제정신을 차리지 못해 실수를 저지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직장이든지 마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신문사건, 방송사건. 마감 시간이라는 게 아주 비인간적인 거예요. 원서 제출 마감 시간. 뭐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차분히 생각하면서 일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한데 사람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감성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차분히 생각하면서 행동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데 계속 쫓기다 보면은 엉뚱한 데로 또 나갑니다. 아프리카 그 원주민들이 표현대로 무슨 일에나 영혼이 따르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바삐 서두른 사람은 제정신이 없잖아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이 풍진 세상을 왜 우리가 삽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한마디로 하자면 불행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이 세상인데 카드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을 낳아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하는 이 막대한 세상에서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어떤 한 집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안정감을 잃고 제정신을 잃고 바삐 쫓기면서 살기 때문에 온전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그런 여유가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먼저 마음의 안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마음의 안정이 없으면 모든 것이 뒤틀립니다. 마음이 안정돼야 사람의 도리를 생각할 수 있고 주위의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바라는 행복은 온갖 생각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시간을 갖는 데서 그 움이 틉니다. 복잡한 생각, 미운 생각, 고운 생각 다 이제 부려놓고 그저 무심히 자연을,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행복의 싹이 틉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 다음에 이루어야 할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이 다음에 뭐 이것저것 다 일해 마치고 어디 시골에 조용히 내려가서
집이나 한 채 지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무슨 행복을 마련할 거고 이런 그 설계들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 다음에 이루어야 할 그런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되돌아보세요. 한순간이나마 행복을 누렸던 그때는 한순간이었어요.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으면서도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놓치고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다른 때가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언제 어디서건 바로 그 순간의 행복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기회에, 어떤 특정한 시간에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들 원하던 것들을 얻는 것을 행복이라고 알고 있어요. 뭐 자동차를 가지고 싶은 사람은 자동차, 또 어떤 가구, 또 어디 요새 또 이제 5월달에 뭐 있다 보니까 한 자리 하고 싶은 그런 권력, 또 이제 뭐 자기 짝을 갖고 싶은 사람, 이런 욕망을 이루면은 행복해하고 이런 욕망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던 것을 막상 갖게 되면은 한동안은 흐뭇하고 느긋해할지 모르지만은 머지않아 시들해집니다. 다 우리가 겪은 일이에요. 머지않아 그렇게 소중하던 것이, 그 소중하던 물건이 머지않아 시들해진다니까요. 거기 있는지 마는지 쳐다도 안 보게 돼요. 그것은 모두 덧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늘 변화하기 때문이에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늘 변할 수 있는 그런 이 덧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삶의 부수적인 것이지 본질일 수가 없어요. 본질은 변할 수 없습니다. 부수적인 것은 상황에 따라서 늘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라든가 무슨 가구라든가 어떤 권력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은 다 삶의 어떤 부수적인 겁니다.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부수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가치를 부여해야 되지만 부수적인 것은 그렇게 가치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요구하고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행복을 우리가 요구하고 추구한다고 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추구하거나 요구하게 되면 행복은 우리를 비켜갑니다. 지금 이 찬란한 봄날에 이 순간을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다면 이 안에 행복은 깃들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무엇에 쫓기듯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영혼이 미쳐 따라올 수 없도록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안정된 마음, 차분한 마음으로 사물의 아름다움을 음미하면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가꿔야 합니다. 나무들만 꽃을 피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저마다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드러낸다면 그때 그곳에서 향기로운 그런 삶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한 잠재력을 묵혀두지 말고 마음껏 발휘해서 세상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행복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삶에 있다는 사실을 거듭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 눈부신 봄날 활짝 문을 연 꽃들한테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더 구체적으로 들으면서 오늘 하루 이 자리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십시오. 맑고 향기롭게 근본 도량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몸과 마음에 어떤 전율 같은 것을 느낍니다. 과연 제 자신이 맑고 향기롭게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묻게 됩니다.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뜻하고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인 메아리입니다. 제 자신이 과연 그렇게 청정하고 또 그 청정의 울림이 사회적으로 널리 전하고 있는지 늘 의문이 됩니다. 맑고 향기롭게라는 이 말은 이 도량이 존속하는 한 이 도량과 인연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화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길상사 이 도량이 오늘처럼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애쓰고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앨런 그린스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세계준비제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의장이 되면서 아이젠하워 정부 이후 가장 낮은 금리를 유지함으로써 미국인들에게 더 많은 대출을 받아 더 많이 소비하라고 부추겼습니다. 가장 낮은 금리로서 그렇게 유혹한 겁니다. 더 많은 대출을 받아서 더 많이 소비하라는 거예요. 집값이 올라서 엄청난 거품이 생긴 상태에서 대출을 늘리는 것은 재산 가치의 추출이란 아주 애매모호한 말로서 미국민을 현혹시켰습니다. 집값이 올라서 엄청난 거품이 생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늘리는 것을 재산 가치의 추출이란 이런 아주 애매모호한 말로서 미국민들을 현혹시킨 겁니다. 이 일자리가 줄어들면 그것을 생산성 향상이라는 증거라고 말하는 일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야말로 오늘날 미국 제국을 무너뜨리는 그런 원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추종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습니다. 시장경제와 금융자본주의를 맹신하는 이른바 주류 경제학자와 관료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때 주식을 사두면 앞으로 떼부자가 될 거라고 큰소리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지금 주식을 사두면 앞으로 부자가 될 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한결같이 뉴딜 정책을 들고 나옵니다. 즉 새로운 성장 정책을 다시 거론하고 있습니다. 뉴딜 정책이나 경기 부양 정책도 모두 에너지와 천연자원의 착취를 경제성장의 제물로 삼는, 즉 미래 세대의 몫까지 빼앗는 아주 나쁜 경제정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골드만삭스니 무슨 리먼 브러더스니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미국의 금융 재벌들이에요.
뭐 이제 이 리더들은 대개 뭐 유태인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그 금융재벌들이 석유를 매석하는 바람에 우리가 얼마나 곤욕을 치렀습니까? 비싼 유가 때문에. 곧 200달러, 배럴당 200달러로 올 거라고 이렇게 엄포를 떨면서 온 지구인들을 그렇게 공포에,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이런 과보로 그들 자신도 망하고 금융 위기를 초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세계화의 허상이라는 것이 뭐 이런 식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전에는 어떤 금융 위기가 닥치더라도 국지적인 그 지역, 그 나라에서만 한정된 것인데 이제는 온 세계에 번지지 않습니까? 이게 세계화의 허상입니다. 만약 세계 경제가 고도 성장으로만 줄다름친다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종말을 재촉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한정된 지구 자원에서 파괴된 환경과 기후변화 때문에 인간을 비롯한 생물들이 더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고도 성장이 지속된다면. 무절제한 경제 팽창은 이건 지극히 부도덕합니다. 무절제한 경제 팽창은 지극히 부도덕한 현상입니다. 또한 그 실현도 불가능합니다. 모든 탐욕은 다른 사람들의 몫까지도 빼앗기 때문에 부도덕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제한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앞다투어 고도 성장만을 추구한 결과가 오늘과 같은 위기를 초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커다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런 난국에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보다 몇 배 어려운 시절도 인류는 이를 극복해 왔습니다. 역사를 볼 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제1차 오일 쇼크, 70년대 오일 쇼크, 뭐 2차 오일 쇼크, 또 이제 김영삼 정권 말기에 또 IMF 이런 것도 다 우리가 겪어왔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넘치는 세상에서 만족할 줄도 모르고 고마울 줄도 모르면서 산더미처럼 쓰레기만을 만드는 우리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에 넘치는 풍요로운 환상에서 그만 깨어나라는 우주의 메시지로서 오늘 이 경제 위기가 닥친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을 가지고는 만족할 줄도 모르고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 이런 무딘 사람이 됐습니다. 온 지금 인류가 그런 겁니다. 이와 같은 분에 넘치는 풍요로운 환상에서 그만 깨어나라고 어떤 우주의 메시지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잘못 길들여진 생각과 생활 습관에 일대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이 난국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잘못 길들여진 사고방식이나 생활 습관에 일대 전환이 있어야 돼요.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니고 인간된 도리를 제대로 하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세상으로 회복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 어느 것도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항상 유동적이에요. 오르막이 있으면은 반드시 내리막이 있고 맑은 날이 있으면은 흐린 날도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같은 경제 불안과 어려움도 한두 해 지나면 이게 풀리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가 살아온 역사예요.
이런 때일수록 유동적인 상황에 기죽거나 휘말리지 말아야 됩니다. 신문이고 방송이고 밤낮 이제 들으면 우리 그 기죽는 다 죽어가는 소리뿐 아닙니까? 그런데 기죽거나 휩쓸리지 말아야 됩니다. 맑은 정신으로 이런 현상을 냉철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 배후의 숨은 뜻을 캐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그때그때 마무리 지으면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인간답게 지혜롭게 사는 길을 다 함께 모색해야 됩니다. 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난 여름들 잘 지냈습니까? 네. 대답은 예지만은 힘겨웠죠. 저도 지난 여름 아주 힘겹게 지냈습니다. 오늘이 여름 한거를 마치는 해전날입니다. 90일 전 결전날에 제가 이 자리에서 했던 말을 아직 기억하고 계십니까? 더위에 까맣게 아마 잊었을 겁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생활 규범으로 널리 알려진 백장선사의 법문을 소개했었습니다. 한 스님이 백장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기특한 일입니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독자 대응봉, 홀로 우뚝 대응봉에 앉는다. 어떤 것이 기특한 일입니까? 이런 물음에 스님이 답입니다. 홀로 우뚝 대응봉에 앉는다. 스님이 머물던 산 이름을 백장산이라고도 하고 대웅산이라고도 했습니다. 홀로 우뚝 대웅봉에 앉는다. 안거 중에 저마다 자기 삶의 현장에서 홀로 우뚝 앉을 수 있었다면은 지난 여름이 결국 헛된 여름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떤 것이 그럼 과연 기특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것이 가장 기특한, 두고두고 기억할 만한 그런 신기한 일이겠는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삶에서 시작되고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행복도 불행도 기쁨도 슬픔도 따릅니다. 우리가 살아있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뭡니다. 모든 것이 우리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더위가 됐건 추위가 됐건 행복이 됐건 불행이 됐건 걱정이 됐건 근심이 됐건 아무 상관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살아있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라든가 행복과 불행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몸만 살아 숨쉬는 것을 살아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생물학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생물학적인 존재만으로는 결코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도리를 다하면서 자신의 분수를 헤아려 자기 자신답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는 간에 사람의 도리를 다 해야 돼요. 또 자기 분수를 헤아려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해서 이웃에게, 함께 살고 있는 이웃에게 득이 되고 덕이 돼야 됩니다.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이상적인 국가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도 돈이 많건 무기가 많건 간에
그들의 삶에 이상적인 국가를 이루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들 무엇인가 쫓기면서 갈팡질팡 지금 헤매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사회나 국가가 그러듯이 그 안에 사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저마다 자기 판단이 분명해야 됩니다. 각자 업이 다르기 때문에 꼭 그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무엇 때문에 사는지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지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마다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은 확고해야 됩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은 행복하게 살고자 합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는 그렇게 많은 물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허욕을 부리기 때문에 결국은 불행해집니다. 온통 이 지구적인 기후변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기후변화도 지금 지구인들이 너무 탐욕스럽게 살기 때문에 스스로 그 결과를 우리가 불러들인 겁니다. 정상적인 삶을 누린다면은 이런 그 끔찍한 기후변화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본능적으로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욕심이 때로는 사람을 향상의 길로 밀어 올리는 추진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욕이라든가 욕구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 향상과 진전이 없습니다. 삶에 탄력을 주기 위해서라도 적당한 욕망이나 욕구는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지나친 욕심, 과욕, 지나친 욕심은 사람을 엄청 못하게 얽어매고 병들게 합니다. 오늘날 지구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도 바로 이제 지나친 욕심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미국처럼 잘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지구가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탐욕이 불러일으킨 재앙이에요. 현재 같은 과다한 소비의 경제 행태는 지구를 몇 개 가지고도 모자랄 형편입니다. 아무리 물건을 많이 가지고 편리하게 살아갈지라도 우리들의 생활 환경이 망가지면 더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전 지구적인 환경 재앙은 현재의 우리들 자신이 불러일으킨 결과입니다. 생각할수록 두려워요.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우선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한정된 지구 자원이 고갈되고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반대 급부를 치러야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강원도가 고냉지입니다. 해발 800인데 지금까지는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올 여름 들어서 폭염주의보가 몇 차례 내렸어요. 그 고냉지에.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또 열대야 때문에 밤에 그 산중에서 밤잠을 설치게 돼요. 일찍이 없었던 일이에요. 뭐 고냉지가 그 정도면 고냉지가 아닌 데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이것은 우리들 자신이 불러일으킨 그런 결과입니다. 그건 재앙이에요. 석유나 석탄 등 화석 연료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소위 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금 지구가 이렇게 온실처럼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 자신부터 책임이 있어요. 저도 이제 온실가스를 만드는 60억 분의 1이에요. 한정된 지구 자원을 가지고
지구인들이 끝없는 욕심을 부리면 결국은 지구의 종말이 올 수밖에 더 없습니다. 개인이건 사회건 분수밖에 욕심은 불행을 스스로 불러들입니다. 넘치는 것은 모자라면 못하다는 교훈을 거듭 새기면서 적은 것을 가지고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삶의 지혜를 새롭게 터득해야 됩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삶의 이건 지혜예요. 이건 새롭게 터득해야 돼요. 너무 새삼스러운데 새롭게 터득해야 됩니다. 이런 생활 태도 또한 기특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덧붙일 것은 우리 승가에서는 여름 해제일입니다. 일명 자자이라고 자자이라고 합니다. 자자란 안거가 끝나는 날 안거 중에 자신이 범한 허물을 대중들이 서로 고백하고 참회하면서 용서를 비는 일이에요. 오늘 자자이기 때문에 제 자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 자신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니 중노리샤는 다른 게 아니라 마치 장애물 경주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50여 년 동안 장애물 경주를 용케 해왔다는 아슬아슬하게 용케 해왔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절에 들어와 살면서 이것저것 시주의 물건을 너무 많이 축내면서 시은을 무겁게 좋았습니다. 이건 솔직한 제 고백입니다. 옷이며 밥이며 집이며 심지어 자동차까지 몰고 다니면서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부처님 앞에 이제 차를 올리면서 스스로 내가 그동안 지나온 자취를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너무 시은을 많이 져왔어요. 제가 보태는 것보다는 얻은 것이 너무 많아요. 몹시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살아오면서 매사에 좀 더 너그럽지 못하고 옹졸하게 효신한 것을 아주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그때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마다 좀 더 내가 너그럽게 처신했어야 되는데 자기 앞만 가리려고 너무 이기적이고 옹졸하게 처신해온 것을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제가 한 일에 비해서 받은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중노릇을 하면서 빚을 많이 졌구나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됐습니다. 오늘이 뭐 해전날이고 또 제가 중되는 날이고 여기 통영 미래사에서 이 1956년에 7월 보름 해전날 제가 거기서 이제 3위계를 받고 중이 됐는데 그동안 자취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을 너무 많이 져왔구나. 내가 세상을 위해서 한 일보다는 받은 일이 너무 많구나.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이 일을 명심해 가지고 은혜를 갚는 일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자한 날이 오셔서 제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대중 앞에 드렸습니다. 남은 여름 건강히들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